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입니다. 예. 새로운 2022년 들어서 처음 맞는 토요 공개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그 코로나가 올해는 없어지겠죠. 예. 희망을 갖고 올 한 해는 이제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밤새 그런데 미국 증시가 지난 연말 산타랠리가 쭉 이어지면서 1월 효과로 기대가 커져 가는 듯 했는데 지수가 점점 첫 주 이번 이제 올해 첫 주를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음봉 사이즈가 큽니다. 4.5%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 데는 이유가 있죠. 미국이 이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경우 대부분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 부담이 많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빚이 많고 그죠? 부채 비율이 높고 뭐 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좀 받는데 사실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악재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요,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돈값이 오르는 겁니다.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예요. 가격이에요. 그죠? 돈이 남아나면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금리는 인하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각국이 돈을 막 찍어대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금리가 계속 제로 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돈이 더 필요해진 거예요. 투자할 곳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금리는 오르는 겁니다. 돈 가치가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더 빌리려고 들죠. 이런 현상이다라고 볼 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로 봐도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금리 인상 초기에는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의 끝물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오히려 인하하기 직전 그때쯤부터 증시는 먼저 선반영돼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증시 상승기예요 지금. 금리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때예요.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의 그 경계감을 높이 갖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금리 올리는 거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경기는 죽었는데 물가만 오르는 예를 들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현상인가요 지금? 기업들 실적이 어때요? 실적 매우 좋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 지표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밤에 미국의 실업률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신규 고용은 예상치를 밑돌기는 했지만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번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2월 달에 3.5%였던 실업률, 그게 과거 미국 50년 내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었어요. 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9%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요즘 인기 없다죠?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 없었다. 4% 아래로 떨어진, 거의 실업률이 4% 이하라는 것은 완전 고용이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적들 좋았죠.
또 이런 고용지표까지도 좋죠. 하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뭐 금리를 인상시킬 이유가 충분하네 라고 보는 거죠.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확인이 되면서 올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야 라는 가능성,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76%가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하면서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자,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 주봉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때 수준이냐면 10개월 전 작년 3월달 수준입니다. 예, 작년 3월 수준. 여기를 돌파하겠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오르겠죠, 당연히. 왜요? 금리 인상기로 접어드니까. 과연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꼭 나쁜 건가? 나스닥 지수를 보면 기술주인 나스닥은 금리가 오르는 그 시기에는 주가가 잠시 주춤했어요. 그러나 다시 찾아가고 오릅니다. 예, 이 주봉입니다.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스닥 기술주는 그런데 다른 미국의 이제 대형주 위주 S&P 500은 어땠던가? S&P 500은 3월달 금리가 그렇게 오를 때 지수가 소폭 빠지고 반등했습니다. 소폭 빠지고 반등. 그럼 미국의 대표 종목들 30개로 모여진 다우지수는 어땠을까요? 다우지수는 거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보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최근에 낙폭이 커서 올 들어서 4.5%가 빠졌는데 하락이 지금 121선을 하향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121선이 파란색입니다. 121선을 하향 이탈하면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탈해 버렸어요. 더 눌러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저점권대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단기 분석입니다만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술적 분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쓰리바닥이라고 그럽니다. 삼중바닥, 그죠? 네? 삼중바닥, 쓰리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삼중바닥. 그럼 삼중바닥이 과연 여기에서 진짜 형성이 될까? 삼중바닥이 형성이 될까? 아니면 하방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하락세가 이어질까?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금리 인상에 아주 취약한 기술주들이 이랬다 치면 S&P 500 지수는 어떨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파란색 121선 아래로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121선 아래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대형주의 S&P 500은 수급선이라고 하는 61선 초록색 선입니다. 요 위에 있어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렇게 빠져있질 않아요. 지지선 충분히 아직 확보돼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과거 얘는 최근에 보면 61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61선 터치하면 반등, 터치하면 반등. 지금 또 거의 터치 자리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더 탄탄하다는, 아까 금리 인상에 가장 무관하게 움직였었던 지수가 다우지수였지 않습니까? 과거 작년 3월 달로 볼 때 말이죠. 자, 다우지수의 경우는 원래 얘는 아예 121선은 저 밑에 있고 수급선인 61선도 저 밑에 있네요.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빨간색 선. 그래서 제가 생명은 핏줄이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아직 21선인 생명선에도 미치지 않았어요. 가장 탄탄합니다. 올 들어 다우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예, 0.2% 하락이 불과했습니다. 올 들어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기술주 중에 이제 지난 밤새 가장 약했던 게 반도체 업종이었어요. 반도체 지수가 이만큼 빠졌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면 다 반도체 지수 기술적으로 보면 121선을 하향 이탈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아직 그렇게가 안 빠졌네. 예, 60선까지밖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애플 볼까요? 애플은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3조 달러 시총 돌파까지 찍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예,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오히려 금리가 오르니까 이런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네, 금리 인상에 수혜주니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주라든가 뭐 크루즈 이런 여행주들도 지난 밤새 일제히 다 올랐어요. 뭘 의미합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우려는 상당히 가셨구나. 그렇죠? 약도 나왔으니까 치료제도 나왔잖아요. 또 중증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지 않습니까? 미국 100만 명 이상 하루에 감염이 돼도 오히려 오미크론이 일반인들에게 싹 번져서 전부 다 이제 면역력을 갖춰라. 그죠? 항체 형성해버려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코로나가 그렇게 경제를 붙잡을 정도의 그런 위험 요인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또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라고도 어찌 보면 선순환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로금리 시절이 하도 오래 가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물가가 적정 수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시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지난 밤새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소비자 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 신용. 이게 이제 카드 사용하고 또 뭐 리볼빙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빚내서 쓰는 거죠. 소비자 신용이니까. 이게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전달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급증을 해버렸어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늘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비가 늘면 물가는 오르겠죠. 연말 소비를 많이 늘렸다는 얘기가 돼요. 미국 경제는 지금 잘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쁘게만 생각할 이유는 없다. 네, 큰일 났구나 이거, 뭐 다시 또 막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금리를 2번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다음 주에 14일 날 금요일 날 한국은행 금리입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동안 3차례나 올리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가 그만큼 더 핫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 뭐 사람들 다 힘들다고는 얘기합니다. 서민 경제는 항상 힘드니까. 그러나 큰 굵직한 경제 지표들 보면 수출 사상 최고 아니겠습니까? 무역. 우리나라는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실업률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물가 잘 오르고 있어요. 뭐 급등은 아닙니다만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 순조롭게 금리 인상 시켜가는 겁니다. 3월 달에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이제 임기 만료돼요. 그 전에 금리를 한번 올려버리고 올려놓고 그러고 자기가 임기를 끝나는 것 같아요. 올해 2-3차례 더 올린답니다. 예. 그래도 아직
1%대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금리 인상을 나쁘게만 보지 말자. 이 지금 주가 흐름도 경제 지표 이 주요 지수 흐름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특히 지난 밤새 한국 관련 MSCI 한국 지수입니다. ETF 펀드죠. MSCI 한국 지수 미국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나 급등을 했어요. 한국물은 왜 올랐을까? 나홀로 빠졌었잖아요. 나홀로 약세였거든요. 내택 없이 그 짓거리 한 거야. 한국 증시가 정말 요즘 들어서 특히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된, 그러니까 동조화가 안 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역동조화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힘들었죠. 미국 올라도 빠지고 미국 주춤하면 또 빠지고 화났죠. 그죠? 지수가 정말 부진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신고가 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보시면 내리 빠졌지 않습니까? 예? 내리 빠졌어요. 한국 MSCI 한국 지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빠지다가 이제 반등한 겁니다. 미국 증시는 아니잖아요. 미국 증시는 6거래일 안 빠졌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사상 최대 매출을 작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조금 예상치에 못 미쳤어요. 그러나 그 예상치에 못 미친 것이 4분기에 연말에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을 했답니다. 그게 한 9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감안을 하게 되면 예상치에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그래서 1.8% 1,400원 올랐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제가 이제 7만전자 심리적 저점 지지받고 올랐죠. 배당락하고도 다시 또 이렇게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해외 DR에서도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해외 DR입니다. 어제 지난 밤새 2.2%가 반등을 했다. 이런 겁니다. 네. 참 디커플링된 한국 증시 어렵죠? 어쩌란 말이야. 밤새 미국 증시는 빠졌는데 한국물 ETF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는 2%가 넘게 2.5%라 급등을 했어. 그럼 이제 월요일날 어찌 대응하라는 거야? 엄청 어렵죠? 참 요즘 대응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다음 주는 만기주입니다. 만기. 옵션 만기주잖아요. 옵션 만기주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수가 조금씩 움직여도 지수폭이 이전에는 지수폭이 작으면 프리미엄이라는 것, 프리라는 것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ELW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질 않아요. 그냥 프리만 깎아먹어요. 그래서 프리만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홍보하는 장에서는. 그런데 만기주가 되면 그 프리가 거의 상쇄된 상태가 돼가요. 만기날은 이제 그게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프리가. 그죠? 그 이제 거의 다 프리가 이 상쇄되고 붙어 있는 그 프리미엄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LW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요?
1포인트당 행사가를 기준으로 1포인트당 100원의 가치가 움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LW 형성은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ELW 가격 원리 형성 원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그 아주 쉬운 건데도 모르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르면 어려운 건데 오늘 간단한 거 하나 정도 여러분이 좀 배워두시자.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ELW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추종 ELW의 가격 형성 원리는요, 행사가가 있어요. 종목마다의 고유의 행사가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가 그 종목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보면은 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하듯이 ELW 가격도 100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1000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로 가치가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행사가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행사가가 주어져 있는데 이 행사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콜이라고 해요. 예, 콜이라고 하면 행사가, 예, 콜의 경우라고 써놓을게요. 콜의 경우 행사가에서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빼기 행사가가 돼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가 그러면 콜이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곱하기 100원이 됩니다. 가격 형성 원리가 이래요. 아주 쉬운데 코스피 이 콜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콜의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죠? 코스피 200 지수가 클수록 남는 게 많겠죠. 그죠? 행사가를 빼니까. 콜은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야지, 지수가 올라야 돈이 되는 거죠.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예. 풋의 경우는 반대겠죠. 풋의 경우는 요것에 반대로 쓰면 돼요. 풋의 경우는, 예, 풋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해놓고, 풋의 경우 이렇고요. 그리고 거꾸로 얘는 행사가에서 빼야 돼요. 행사가 빼기 코스피 200 지수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겠죠. 즉 풋의 경우는 행사가는 고정값이고 항상 고정값이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겠죠. 그죠? 작을수록.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수록, 지수가 떨어질수록 수익이죠. 얘는 거꾸로죠. 지수가 오르면 수익. 그러니까 콜을 산 사람은 지수야 올라라 올라라 그러는 거고, 풋을 산 사람은 지수야 빠져라 빠져라 그러는 거죠. 간단하죠? 예. 그런데
여기 이 가격 형성 원리에는 100원에 요게 이제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기. 예? 더하기. 뭐가 들어가요? 더하기 시간가치. 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풀이. 시간가치 등이죠. 시간가치라는 게 뭡니까? 잔존일수 만기일까지 남은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가능성. 그죠? 무슨 가능성이요?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시간이 그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 풀이는 죽는 거죠. 그죠?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기에 가까워지니까 오르고 내릴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에 가까워지면 이 만기에 가까워지면은 풀이가 제로에 수렴한다. 풀이가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곱하기 100원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원만. 그죠? 이 풀이 가치가 점점 쪼그라드니까 여기 무시가 된다는 겁니다. 무시가 될수록 100원의 가치는 점점 커지죠. 즉 1포인트당 100원이 1포인트가 100원에 가까워진다. 근데 하루에 되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말이죠. 요즘 하루 이 코스피 200 지수 변동이 하루에 지수 변동 폭이 얼마 정도 나와요, 요즘? 아무리 안 움직이는 변동성 작은 지라 하더라도 하루 변동폭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봐요. 어제 같은 경우 하루 변동폭이 얼마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 종가가 1.36%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385.25였어요. 어제 종가가 390.5입니다. 그러면 385에서 390이니까 5포인트가 움직였어요. 5포인트. 그죠? 어제 같은 경우 5포인트란 말이에요. 하루 변동폭이 어제 5포인트. 그럼 5포인트는 얼마예요? 이게 500원이래요. 500원. 500원에 근접한다. 즉 무슨 얘기냐? 300원짜리가 300원짜리가 만기주에는 하루 변동폭이 100%도 300원 이상 움직이는 구간이 만기주다. (100% 이상도)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만기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아차 하면은 그냥 손실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요. 300원짜리가 느닷없이 100원 돼버려요.
반대로 300원짜리가 갑자기 600원, 700원 돼버립니다. 예, 흔하게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보면 어떤 이슈들이 또 있냐면은 상당히 큰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금요일에는 금통위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요. 13일 12일인데 수요일 밤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굵직한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 이벤트라고 하면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앞두고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시장 영향, 이런 것들이 다 다음 주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이 꼭 그래서 나쁜 거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게 꼭 나쁜 거냐에 대해서는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단기 금리 인상은 단기 악재는 분명합니다. 수급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시장에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장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왕지사 요거 봤으니까 이 그림으로 한번 또, 이건 이제 선물 60분봉입니다. 선물 60분봉. 이번에 선물지수 저점, 어제 저점 형성한 게 의미 있는 저점이더라는 거지. 그죠? 의미 있는 저점이더라. 여기서 지지선이었던 자리, 의미 있는, 뜬금없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 되면서 반등이 저 위에 400까지 갈 건가? 아니면 다시 되발락이 들어올 건가? 월요일 날 이게 또 이제 상당히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 해외 증시에서 MSCI 한국 지수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요거로 볼 때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월요일 날 지수는 상승 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수급을 봐야 되잖아요, 항상. 그죠?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얼마를 샀어요? 코스피에서 6,500억, 코스닥에서도 오랜만에 샀고요. 선물도 금액으로 볼 때 6,500억. 예. 계약수로 보면은 계약수로 보면은 6,700? 거기서 거기네요. 외국인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산 게 한 1조 3천억 정도를 산 거예요. 또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이들이 어저께 배팅을 한 거를 보면 현물 샀죠, 선물 샀죠, 옵션에서는요. 콜옵션 사고 풋옵션 팔았어요. 풋옵션 매도가 상당히 커요. 금액으로 볼 때. 계약수는 비슷한데, 예. 이거는 뭐냐면 풋옵션 매도, 특히 매도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요거는 그 무한 그 책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손실이 나면 엄청나게 크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익도 크게 날 수 있죠. 풋을 대량 팔았다라는 것은 상방으로 배팅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매수가 월등히 많아요. 그죠? 한국 증시를 사요. 무엇을 사나 봤더니 보세요. 무엇을 사나 봤더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큰 흐름으로 보면 상방을 그렸죠. 누가 샀어요? 11월 달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죠. 빨간색 선입니다. 예.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했더라. 이걸 수치로 보면은 분명히 확인이 되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보십시오. 와, 1월 5일날 쬐끔 팔고, 그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무려 430만 주를 샀어요. 돈으로 환산하면은 볼까요? 금액으로 보면 얼마인가? 3,400억이에요. 삼성전자 하나만 3,400억 순매수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집을 해오고 있다. 애들이 그 전에 많이 팔았던 거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관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평균 목표가가 97,000원이었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한 10,000원씩 대부분 올라서 평균 목표가가 107,000원이 됐어요. 107,000원. 지금 자리에서 한 3만원 정도 더 오른다. 10만 전자 간다. 그런 목표를 전하기는 1분기까지는 좀 안 좋더라도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1분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줄 상향. 그러면서 외국인은 막 사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때 너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 키우지 말자. 특히나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염두해야 돼요. 나스닥이 무너지는 그림이냐 아니면 삼중 바닥 정말 이렇게 돼서 반등할 거냐. 저는 다른 여타 지수 다우라든가 S&P 500을 볼 때 나스닥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인드를 바꾸시자. 예. 그리고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미국 증시는 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 3천 아래에서 바닥 기었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 증시가 다시 대반등할 때 나타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것도 이제 그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볼까요? 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미국이 증시가 나스닥은 꽤 많이 빠졌지만 다우는 보합 수준에서 끝났잖아요. 미국의 빅스 지표, 공포지수라고 하는 거죠.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예, 하락해서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이제 빨간색이 빠지는 겁니다. 네, 하락했어요. 그만큼 시장은 오히려 안정적이다. 불안해하지 않고 있다. 예? 불안해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빅스 지표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잖아요. 12월 초에는 저 위에 있었는데 30 넘어갔었는데 지금 오히려 밑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폭 빠질 때 이때입니다. 이때 빅스 지표는 30대까지 갔는데 지금 같은 수준급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빅스 지표는 하락 안정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제가. 예.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본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빠지고 있는데 요새
이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 불편하시겠어요? 뭐 거의 뭐 5천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데 4만 1,000달러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 10만 달러 간다고 뻥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 그죠? 예. 지금 이제 중국이 채굴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러더니 이제 그 중국 바로 그 몽골 왼쪽, 중국 위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채굴 2위 국가인데 그쪽으로 다 옮겨갔었는데 카자흐스탄이 요즘 또 정전이 불안하잖아요. 러시아에 뭐 무슨 공수부대가 들어오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채굴이 지금 수급돼 있습니다. 수급돼 있다 보니까 붐이 좀 식었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위험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그 위험 자산 회피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그 8천만 원 넘어가고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러분들 가만 기억을 한번 살려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폐 가치가 너무 좀 떨어져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희소성으로 제2의 금이다 그래가지고 금 가격 떨어지면 금 가격도 떨어졌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었죠. 그때를 바로 얼마 전 얘기예요. 예. 그때는 희소성 얘기였습니다. 지금 채굴이 안 되면 비트코인 추가로 생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줄어든 비트코인은 제한적인 그 이상 채굴도 되지 않는 그래서 희소성이 가장 확실한 그런 이제 요즘 재화로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지금 채굴이 안 되는데 왜 가격이 떨어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면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상당히 선호됐었다라는 것, 그죠? 그런 변화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5천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사도 좋지 않을까. 많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다음 주에.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거래가 활성화되면 돈 버는 데는 어디예요? 증권사도 그렇듯이 거래소가 돈을 버는 거죠.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 주도를 우리가 눈여겨보자 라는 겁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하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그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는 업비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 업비트의 운영사 이름이 상장돼 있지만 두나무. 이 두나무의 지분을 8%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물론 우리 이제 회원님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비트코인 ETF 상장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 지금 상장됐죠 이미, 그죠? 상장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돈을 못 버는 기업 같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 돈 못 버는 기업 사놓고 어떡할까요? 부들부들 떨지 말자 그랬죠. 돈 잘 버는 기업, 알짜배기 우량 기업 사서 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적자 나는 기업 사놓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라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버나 한번 보십시오.
작년 3분기까지입니다. 작년 3분기까지. 2020년, 2019년 이때 매출을 한번 보세요. 220억, 440억 했어요. 근데 올해는 3분기까지만 3,800억이야. 작년에 10배가 넘는 매출. 이익은,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360억.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비하면. 그죠? 130억에서 360억. 근데 작년에는 무려 3분기까지만 3,600억이야. 10배가 넘었어요. 4분기 더해지 뭐 어떨까요? 예. 한 15배 수익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93%야. 왜 그럴까요? 얘 본질이 투자회사 아닙니까? 그때 투자 잘해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순이익이 무려 2,840이야. 2,840. 3분기까지만. 3분기까지만. 3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뭐가 잡혔냐? 업비트 지분가치가 거기에서 이익이 들어온 겁니다. 에? 업비트 쪽에서 두나무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아까 3분기까지 2,800억 순이익인데 시가총액은 7천억밖에 안 돼요. 4분기까지 순이익이 얼마일까요? 한 3,500억, 4천억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의 거의 반을 순이익이 나는 회사 있어요? PER 2배짜리 회사예요. 이런 기업의 주가가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지. 중요한 건. 그러니까 PER이 2배밖에 아니죠. 시장 평균 PER 10배로 잡아준다면 주가가 여기서 5배는 더 올라야지 맞다. 꾸준히 그런 수익이 나온다면. 근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제 거의 합법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를 여러분이 짧은 안목이 아닌 긴 안목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방에서 지난해 11월 18일 날 그 매도 140% 수익으로 매도했던 종목이 있어요. 11월 18일. 좀 일찍 팔아서 억울했었어요. 더 올라가지고. 그죠? 더 한참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라고 과련이라고 써놨네. 관련주고. 빗썸 지분을 10.23% 보유하고 있고. 빗썸 홀딩스 지분을 34.22%. 빗썸은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2위 거래소입니다. 빗썸. 1위가 업비트라고 그랬죠. 가상화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빗썸의 대주주입니다. 빗썸의 대주주예요. 비덴트가. 그래서 제가 이거로 들어가서 세상에 140%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18일날 이때. 이날입니다. 급등하니까 탁 빠져나왔죠. 이때 140% 먹고 나옵니다. 그러고 더 갔어. 12월 초에 팔았으면 최고 꼭지였을 텐데. 그리고 지금 빠진 게 우리가 파는 가격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아는 종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빗썸 지분이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고, 빗썸의 지분 가치가, 빗썸의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를 받고 있냐면 1조 원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1조 원. 1조 원. 네. IB 업계에서는 이 빗썸의 이제 아까 두나무 같은 경우 나스닥 상장 뭐 추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 업계 2위인 빗썸의 기업 가치는 2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2조 원 정도 보고 있는 이 기업의 대주주인 비덴트가 가지고 있는 빗썸의 지분 가치가 1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1조 원 안팎이다. 그런데 이 비덴트의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보세요. 비덴트의 시가총액은 9,500억 밖에 안 돼. 비덴트 판 값도 안 나와. 아니 저기
빗썸 지분 판가도. 그렇죠. 그럼 이 기업은 실적은 어떨까? 실적 어떨까? 얘네가 그 오디오도 이제 히트를 쳤고 그쪽 그 버킷 스튜디오의 지분을 14.2%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분법 평가 이익이 이제 아까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또 비덴트도 그렇습니다. 연결 이익이 막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비덴트의 실적은 과연 어떤가? 비덴트 실적 기가 막혀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다른 투자 사업을 많이 하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기 고유 매출은 100억에 불과합니다. 100억. 3분기까지 93억이니까. 그죠? 자기 자체적인 영업이익은 3억밖에 안 나와요. 작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얼마예요? 3분기까지 1800억이에요. 1800억.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유보율도 2300%나 되고 퍼가 1.7배밖에 안 돼. 예? 퍼가 두 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기업에 우리가 눈 안 떠주면은 서운하다 그러겠죠, 그죠? 서운하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비덴트 이제 빠진 만큼 빠졌다. 살 때 된 것 같다. 다음 공략주. 우리 또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죠. 하나투자증권. 예? 하나투자증권요. 얘 아직 안 팔고 있죠.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고 토스 지분, 토스뱅크 지분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 토스뱅크 잘 아시잖아. 토스뱅크. 얘도 이제 삭제하면 엄청납니다. 근데 두나무 지분도 지금 얘가 15%를 가지고 있네요. 6.15%. 이 엄청난 기업이 지금 하나투자증권인데 전 그냥 더 가져가려고요. 왜요? 돈 차니까. 좋은데 투자해놓고 있으니까. 좋은 것만 알짜배기만 다 가지고 있잖아 이거. 토스도 갖고 싶은 놈, 두나무도 갖고 싶은 놈 그렇잖아요. 예. 갖고 싶은 종목들만 다 보유하고 있어. 알짜배기.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실적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실적이 보세요. 3분기까지도 실적이 매우 뛰어나게, 뛰어나게 전년도 670억 하던 당기순이익이 3분기까지 벌써 1000억이 넘었잖아요. 이런 기업들 가져가시라. 하나투자증권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 겁니다. 다음에 로봇을 우리가 모르면 요즘 세상은 로봇을 모르면 이제 세상을 함께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세스에서 삼성보드 아이라는 것을 그 로봇을 공개를 했어요. 삼성보드 아이. 예. 로봇 기술이 이제 삼성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공개한 그 로봇 기술은 이 공상 과학 영화, SF 영화에서나 봐왔던 그런 이제 미래의 그 한 장면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준대 가능성을. 이제는 로봇이 뭐 우리 실생활에 바짝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가장 가까이 실감나게 다가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동차 AI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죠. 이번에 세스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인간이 만든 제품 중에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항상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그죠? 그리고 매일 보고 있는 텔레비, TV, 그 다음에 움직일 때 필수인 자동차, 이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문명의 이기들.
이번 세스에서 보니까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 그 정의선 부회장이 로봇 끌고 나와서 소개 딱 시켰죠. 강아지같이 생긴 로봇, 그죠? 이제는 로봇이 일상화될 겁니다. 자율주행차 로봇이죠, 그죠? 지가 알아서 움직여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이렇게 막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LG도 마찬가지죠. LG도 이제 LG는 그 벤스하고도 지금 협업돼 있다 그러죠. 뭐 SG 로보틱스, 뭐 로보스타, 뭐 이런 것들 막 로봇 관련 기업들 인수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을 이제 막 출시하고 상용화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분야가 로봇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M&A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M&A가 계속 아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 우리가 포트에 담아놓지 않으면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 어디 가서 못하죠. 창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이 선발주자들은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로보로보 이름도 좋죠. 로보로보, 그죠? 로보로보 주가 보세요. 아니 그것도 뭐 1년 동안이 아니야. 작년 12월 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3,000원 하던 놈이 지금 주가 얼마예요? 9,000원대예요. 9,000원대. 3배가 올랐어, 한 달 만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보로보. 근데 이런 기업들 돈 아직 못 벌어요. 미래가 이렇게 막 오르는 거지. 보세요. 적자야, 적자. 매출도 아직 눈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이 시장이다. 이것만 있나요? 유진 로봇. 여러분, 이런 기업들을 안 가지고 있으면 주식시장 주식 한다는 얘기 안 해야 된다니까. 못 해요. 자, 유진 로봇도 보니까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이때 얼마였어요? 3,000원 했어요. 이것도 3,000원 하던 게 지금 6,800원. 어저께 막 급등해갖고. 이게 지금 판이야, 판.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유진 로봇은 실적이 어떨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아까 로보로보보다는 많죠. 한 10배 많은데 아직도 적자 기업이라는 얘기지. 그러나 미래 가치야.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로봇 시장이 4조 달러, 4조 달러. 이런데 우리가 눈은 놓치면 안 되겠다. 제가 8월 달에 공략주로 제시했던 종목이 있어요.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진 엑스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진 엑스텍. 어제 상한가로 끝났어. 이게 써졌네. 제가 8월 달에 할 때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죠? 실적 벽고가 흐릅니다. 뭐 고가 돌파 기대된다. 그랬는데 비리비리 했어요. 그래놓고 못 뚫고 여기서 딱 걸렸고. 그런데 지금 급등하면서 가잖아요. 가죠. 김영기 대표가 종목을 볼 때 그렇게 단기간으로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제 상한가 치면서 쑥 올라와 버렸어요. 이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이냐? 뭐 하는 기업이냐? 이 기업은 정밀 모션 제어기, 그러니까 XR, 그 확장 현실이라고 그러죠. XR 쪽,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메타버스 하면은 여러분 뭐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고, 대세인
이쪽의 기술력을 확보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신고가거든요. 2013년도에 상장해 가지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주가가, 그죠? 월봉입니다. 그런 기업이에요. 실적도 꾸준히 이제 살아나기에 주가도 그렇게 가고 있겠죠. 보세요. 올 3분기까지 매출이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졌죠. 300억대로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7억에서 51억이 돼버렸어요. 예,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까 적자 나는 로보나 유진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바로 아진엑스텍이다. 아진엑스텍. 근데 얘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아까 로보는 얼마인가요? 시가총액이 1800억입니다. 적자 투성이고 매출도 없고, 예? 유진로봇은 2500억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아진엑스텍은 정말 저평가되고 있는 거죠. 예,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 물론 상한가 쳐서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매수 기회 주면 신고가 흐름으로 간다면 뭐 쫓아가도 신고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다. 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로봇주 하나 담아 놓으시려면 이런 돈 제대로 벌고 있는 놈 하나 푹 담궈 놓으시는 것도 좋겠다. 예. 그 다음 우리 이제 정혜원방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ISC. 요거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 제시해요. 안 오른 종목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안 오른 종목. 안 오르지는 않았죠.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 이 애플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선언하면서 자율주행 로봇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 ISC는 원래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 업체입니다.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1위 업체인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로 자율주행 차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AI 로봇 시장, 여기 이제 시장 규모가 4조 달러나 되거든요. 여기 진출하기 위해서 ISC하고 6AI라고 하는 해외 기업들입니다. 요즈마 그룹하고 이렇게 조인트 그룹을 형성해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이런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잘 하고 있는,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총 3조 원을 향해서 2025년 제가 제시를 했어요. ISC.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시총 3조? 지금 얼만데? 한번 보죠. 지금 시총이 5,500억 원. 아이야, 참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5,500억, 5천억짜리를 무슨 3조로 얘기하고 있어. 보자고요. 2025년에 제가 이거 뚜껑 다시 열 때 3조 원이 됐나 안 됐나 보자고요. 제가 카카오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고요. 그전에는 아모레퍼시픽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멀리 보고 사둘 만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배팅하자. 적자 투성이인 기업 하지 말고, 그죠? 보세요. 예. 매출이 1000억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하는 거 보십시오. 영업이익률이 2%에서 14%로 늘더니 작년 3분기까지 현재 26%로 급증하고 있어요. 이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특히 순이익에서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죠. 63억 했던 5% 수익 나오던 것이 240억을 3분기까지 했어요. 21% 순이익률. 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나? 유보율도 2500%나 돈도 든든하게 세이브되어 있는 기업. 네? 이런 기업에 여러분이 눈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보니까 신고가 향해서 가고 있죠. 신고가 4만원 돌파. 눈앞이에요. 33,000원. 엊그저께 이제 37,000원인가? 35,000원, 7,000원까지도 갔었죠. 저는 멀리 내다보고 여러분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해서
김양균 대표가 뻥치고 있는 3조 원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기업은 멀리 가져가면 도움됩니다. 네, 도움됩니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셔야 돼요. 특히나 어저께 그 평택 그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소방관들의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라든가 또는 위험한 영역에서 소화 활동은 로봇이 하는 쪽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아까 이제 제시했던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는 이 융복합 그 로봇 자동화 모션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렵죠.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공급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M&A에 또 좀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퍼스텍 같은 종목도 어저께 상한가를 쳤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M&A에 관련된 상한가 쳤어요. 얘도 그런 이제 기대감. 퍼스텍은 이제 방산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제과제로 이제 삼성하고 로봇산업 뭐 융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삼성하고 같이 진행을 한 것, 이것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뭐 퍼스텍도 좋아요. 좋지만 저는 이제 퍼스텍은 아직 이 김한기 대표는 철저하게 돈 못 버는 기업 하지 말자거든요. 아직은 실적이 크게 부각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이익이 아주 1% 정도 수준이니까 아주 미진한 수준이다. 그래서 제 눈에 덜 차는 거고, 어쨌든 얘도 뭐 우쭈쭈 해갖고 삼성이 인수한다 얘기 나오면 대박이 나겠죠. 시총이 1,500억밖에 안 되니까, 1,500억밖에 안 되니까. 아진엑스텍도 1,200억밖에 안 된다. 이제 조금 짱짱한 기업으로 ISC 같은 경우는 5,500억이다. 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보십시오. 에브리봇이라는 것도 있어요. 에브리봇. 지금 로봇이 이렇게나 이제 많다. 와, 그렇구나. 가격도 뭐 엄청나게 올랐구나.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알잖아요. 에브리봇도 한 달 새 거의 2배 주가가 올랐는데, 얘도 삼성전자하고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그 가정용 서비스 로봇 개발업체로 지금 시중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삼성이 로봇 관련해서 대규모 M&A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에 들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시멘트주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건 따놓은 당상인데, 근데 갑자기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시멘트는 지금 가격 인상에 들어갔잖아요. 2월 달부터 이제 시멘트 업계 1위 기업인 쌍용이 18% 가격 인상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이제 많이 오르는 차에 한일 시멘트가 어저께 급락을 했어요. 잘 가는 차에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얘네가 자사주 매각을 한다 그랬어. 700억대 자사주 매각을 한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급락을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오는 4월 달에 4월 12일 날 600억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야 되는 이제 그 현금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됐고 주가가 푹 빠졌다. 아, 이건 그 개별 이슈였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진 거는 오히려 기회죠. 7년 만에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7년 만에. 근데 거의 푹 떨어졌으니 오히려 기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자. 제가 우리 이제 방에는 이제 고려 시멘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시멘트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제 건설 경기 회복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 있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종목은 쌍용. 쌍용
업계 1위죠. 예. 쌍용 시멘트, 쌍용 CN이라고 이름은 이제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 종목 괜히 한 시멘트 때문에 주춤주춤했어요. 그러나 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신고가 경신하고 갈 그림입니다. 업계 1위로서의 탄탄함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8% 단가 인상하면 실적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실적 꾸준히 꾸준한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 쌍용 CN이 얘를 한번 매매해 보시라. 네.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특히나 이 종목 보면은 수급이 보세요. 기관 외국인이 쫙 사들어오고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도 어제 같은 날도 악재가 있었지만 매수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자. 다음 주 공략 종목 5개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로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걔는 이제 두나무 관련주고요. 비덴트 비썸 관련주 그리고 2개, 그리고 로버트주로 로버트 하나쯤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진엑스테 그리고 ISC 안정적인 종목으로,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로 쌍용 CNE 이렇게 5종목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옵션 만기주 과연 저점이 확인이 됐을까? 그럼 400까지 갈까? 아니면 여기서 대밀까? 이제는 만기주에는 어떻다? 만기주에는 여러분 프리가 거의 제로에 근접하면서 1포인트가 100원에 근접하는,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지는 구간이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분들 만기주니까 실탄 3개만 갖고 오세요. 실탄 3개만 가지고 오시면 아마도 회비는 하루에도 몇 달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예. 다음 주 만기주에 멋진 우리 수익률 게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첫 토요 라이브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